식품영양학부 김지연 교수입니다. 첫 번째 강의로 식품학 개론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인트로덕션, 이제 식품학에 대한 처음 이제 식품학에 대해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처음 이제 첫 걸음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식품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약간 서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식품학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면 식품이 무엇일까? 식품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물질로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에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체내에서 흡수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성장을 促진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식품이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어디 가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료 좋아요, 보건 좋아요, 복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이 먹고 사는데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과 영양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학 개론을 통해서 식품 구성 성분 자체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 특성을 학습하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식품 구성 성분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국가 면허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식품학 개론은 영양사 국시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공 필수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식품 구성 자체의 물리적, 과학적 특성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 화학적인 특성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하냐면 식품 구성 성분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학 개론 본 교과는 식품 영양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공 심화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식품의 특성이 나옵니다. 식품의 특성을 다루어서 식품 전반에 걸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대략적인 아웃라인 모식도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전공 학습을 위해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냥 기초를 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교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러닝이라고 해서 주교재가 없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사 국시 교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교재를 여러분들이 갖춰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4학년에 공부하실 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주교재는 새로 쓰는 식품학입니다. 2020 버전이에요. 2020년에 발간되었던 교재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죠? 제가 여기 사진으로도 넣어놨는데 이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품학 개론 인트로덕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식품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는 이제 식품학 개론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수업이 식품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식품학 개론이 되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식품학은 재료를 처리하여 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식품학에는 조리 과정이라든지 가공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 이제 식품 회사에서 다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머니들께서 하는 그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식품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영양학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식품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학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식품의 원재료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어서 공부하겠지만 원재료의 변화, 재료 및 제품의 영양성, 관능성, 이화학, 생물학적 성질, 저장성, 상품성의 모든 과정을 내용을 기초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학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식품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영양 기능, 우리가 영양학에서 공부하는 거, 감각 기능, 아까 얘기했던 특수 성분, 맛, 색, 향, 뭐 텍스처는 물성입니다. 뭐 기호도, 그 다음에 생체 기능 조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체 기능 조절, 생체 방어, 질병 예방, 질병 회복, 노화 억제, 신체 리듬 조절, 요 파트가 요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식품학의 한 꼭지, 한 분야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학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식품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식품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같이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면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품은 한 종류 이상의 영양소를 가지며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식품, 반조리식품, 조리식품, 가공식품을 모두 총칭한다. 여러분 요즘에 밀키트도 다 나오잖아요. 밀키트까지 다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질 플러스 섬유소, 지질, 조지방, 단백질, 조단백, 무기질, 회분, 비타민의 5가지 식품 성분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서 플러스 수분을 포함하여 일반 성분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영양소에 수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가지 영양소 플러스 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게 맞아요. 영양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 성분 안에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성분 안에 5대 영양소 플러스 수분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양학 시간에 나중에 지금 아직 영양학을 안 배우잖아요. 2학년 1학기에 기초 영양학 시간을 들어가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5대 영양소 플러스 수분 이렇게 배우실 건데 식품학에서는 이름이 조금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가로 안에 당질 플러스 섬유소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질을 조지방이라고 한다. 단백질은 조단백이라고 한다. 무기질은 회분이라고 한다. 그 다음 비타민은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영양사 국가 면허 시험도 있고 위생사 면허 시험도 있고 식품기사 시험도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국가 면허 시험, 자격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영양사는 이제 기본이지만 그 시험에서 문제들 안에 이 조지방, 조단백, 회분 뭐 이런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인지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용어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식품의 성분에 대한 얘기가 있죠. 식품의 성분에서 여기에 별표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테이블이 되겠어요. 식품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수분 플러스 5대 영양소라고 했어요. 자, 수분에다가 고형물이 5대 영양소가 됩니다. 5대 영양소. 이거 5대 영양소가 되겠죠. 5대 영양소를 고형물이라고 하는데 이 5대 영양소는 유기질과 무기질로 나눠요. 그래서 유기질에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플러스 무기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과 무기질로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에 여러분들 뭐 생화학이라든지 인체생리학, 유기화학을 공부하게 되시면 왜 그렇게 나눴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기질은 이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이렇게 하고 무기질, 회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금속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쏙이 편해요. 그래서 유기질은 탄소 기반이고 무기질은 금속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테이블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식품에 대한 일반 성분이 끝났고요.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영양소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5가지로 들 수가 있다. 이것을 5대 영양소라고 한다. 영양소 안에는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우리 친구들이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식품을 구성하는 일반 성분에는 수분 플러스 5대 영양소 이렇게 하면 괜찮아. 오케이. 하지만 영양소는 그냥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영양소에 수분을 갖다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요건 큰일 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는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제가 퀴즈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일반 성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5개이다 라고 하면 틀렸죠. 일반 성분은 수분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혹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틀렸어요. 저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작용에 따라서 영양소는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 요 3가지로 나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5가지밖에 없는데 얘를 또 그렇게 나눈다네. 3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양소 5개를 열량소와 조절소로 2꼭지로 나누고 있는데 열량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량소는 우리가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불끈불끈 나오는 것이 열량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걸 먹으면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조절소는 에너지는 줄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써. 얘는 힘을 쓰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인체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조절해줄 수 있는 조절소 역할을 하는 것이 무기질 비타민이다. 이렇게 2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지금 또 구성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열량소 3꼭지, 조절소 2꼭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살짝 지워서 단백질과 무기질을 구성소로 이렇게 나누고 있네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는 열량소 3가지, 조절소 2가지, 구성소, 단백질, 무기질 이렇게 해가지고 3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소 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품의 선택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제 초반인데 조금 힘드신가요? 어떠신가요? 안 힘들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식품과 영양소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전공을 다 떠나서 식품을 선택할 때 여러분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간식은 뭐 먹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식 중에서 과자를 먹을까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일상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양질의 식품을 섭취하는데 이를 위해서 식품을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다. 우리는 이제 전공자로서 접근을 할 때 아무거나 먹을 수 없겠죠. 몸에 좋고 그 다음에 질도 좋고 그런 걸 먹어야 되겠죠. 첫
번째, 영양소를 기억을 해야 된다. 식품 영양 전공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영양소를 생각한다.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오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 얘기 하겠네요. 자, 그래서 5대 영양소가 조화롭게 포함되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을 선택해야 된다.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을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양소.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전성.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저장 중의 성분 변화에 의한 유해성, 미생물에 의한 독소의 생성, 식품 재료 속의 독소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된다. 우리가 식품을 선택해서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안전한가?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이 시점도 이제 거의 9월 때문에 아직까지 덥잖아요. 더 더운 시즌에는 뭐 식중독 고려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식품학의 개론의 맨 끝부분에 14주차 가면 독성 성분에 대한 얘기를 또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요. 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그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영양사 국시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사 국시에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자, 안전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호성입니다. 기호성이 뭘까요? 기호 성분들은 식욕을 증진시켜서 만족감을 부여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일 수가 있다. 여기서는 기호성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품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나는 오징어를 좋아해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나는 매운 거 좋아해요. 짠 거 좋아해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먹었을 때 기호도는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근데 먹고 기분이 나빠지는 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식욕을 증진시켜 만족감을 부여하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는 것이 기호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경제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학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 중에서 너무 비싸. 돈이 없어. 그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값은 생산량, 수급관계, 지급률, 외관, 풍미, 희귀성 모두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고 위생적이고 거기다가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최고지. 자, 그래서 1번 영양소 오케이. 두 번째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안전성. 위생적이고 안전해. 세 번째 기호성. 내가 좋아하는 거야. 거기다가 값도 싸. 그러면 금상첨화인 거죠. 요 네 꼭지를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입니다. 여러분들 식품 영양 전공이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한 번 더 쑥 전환을 하시고요. 식품의 분류. 식품의 분류는 뭔가요? 여러분들 처음 접하신 친구들. 자, 주 성분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한 분류가 있고,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 소비성에 따른 분류. 이게 타이틀,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분류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주 성분에 따른 분류는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굉장히 간단하죠? 이 성분 자체가 식물에서 왔느냐 동물에서 왔느냐 이렇게 그냥 나눠지는 것이고요.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곡류,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요거는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나중에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기한 게 나올 거예요. 아마 영양과 건강 시간에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뭐 주 성분으로 분류하는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요건 너무 간단하지만 요거는 이 꼭지는 6가지 꼭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곡류군,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렇게,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 이렇게 6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방식에 따른 거 농식품, 수산식품, 축산식품, 가공식품, 양조식품 요건 너무 상식적이죠. 자, 그 다음에 소비성에 따른 거 영양 강화식품, 인스턴트 식품, 다이어트 식품, 구황식품, 진공 동결 건조식품, 우주식품까지 있어요. 이제 우주선 띄우잖아요. 우리가 조만간 이제 우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식품까지 소비성에 따라서
어떤 소비 성향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스턴트 식품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소비성에 따른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가지 식품군, 아까 얘기했죠. 6가지 식품군이 어디 나왔더라?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한 분류, 요 파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식품학 개론에서 앞으로 6가지 식품군과 식품 구성 자전거는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국가 면허 시험이라든지 영양학 시간에도 많이 볼 겁니다. 한국인의 일상 식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식품류는 영양소와 기능에 따라서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누게 된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6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가지 식품군입니다. 6가지 식품군에 함유된 주요 영양소 및 식품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 별표 5개 하고도 남아요.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식품군은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요. 주요 영양소는 곡류는 당연히 탄수화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단백질이 주입니다. 근데 거기다 비타민, 무기질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채소류는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과일류 역시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같아요. 2개가 같아요. 우유, 유제품은 칼슘, 여기 무기질입니다. 금속, 무기질. 그 다음에 단백질 들어가고 비타민 B2, 비타민 들어가네요. 유지, 당류는 지방. 유지당류에 이제 지방이 들어가요. 거기에 탄수화물 들어갑니다. 자, 식품의 종류 눈여겨서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드디어 나왔다. 짜잔! 식품 구성 자전거. 제가 굉장히 살아가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자, 보시면 6가지 식품군은 권장 식사 패턴. 요거 중요해요. 권장 식사 패턴. 식사 횟수와 분량에 따라서 식품 구성 자전거로 표시했습니다. 요거는 5년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2015에서 한번 나왔고 2020 여기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20 버전입니다. 2020에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6개로 분류가 되었어요. 2015에서는 5개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근데 조금 세분화됐어요. 2020 버전에서 6개로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5에 조만간에 커밍순 이제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시점이 2024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20 버전으로 공부하겠어요. 내년 되면 제가 새롭게 변화된 걸로 제가 공부하게 되겠죠? 식품 구성 자전거에 보시면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렇게 같이 묶어야 돼요. 하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식품에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충분한 물 섭취하여서 규칙적인 운동을 위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아까 얘기했죠. 영양성, 기호성, 경제성,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었죠. 안전성까지 다 좋아. 오케이. 영양소 골고루 잘 섭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수분이 빠지면 우리가 죽죠.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물은 꼭 먹어야 돼요. 물에다가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성 자전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바퀴에는요 6가지 식품군 5대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6가지 식품군에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앞바퀴 중요하죠. 앞바퀴. 뒷바퀴만 굴러가나요? 앞바퀴도 같이 굴려야죠. 앞바퀴에 수분. 그래서 5대 영양소 플러스 수분 이렇게 일반 성분으로 구성되고 여기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운동을 막 이렇게 적고 있겠죠.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과 우리가 식품 영양소가 골고루 5대 영양소와 수분이 잘 균형을 이룬 균형 잡힌 식단 플러스 운동이 중요하다.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플러스 인트로덕션 소개를 진행을 했고요. 수분, 물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수분,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5대 영양소가 잘 갖추어지고 균형 있게 먹어도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분으로 중요한 꼭지에 들어가는데
물의 특징과 구조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품 중에 가공, 저장, 조리에 사용되는 물. 3번 등온 흡수곡선 및 등온 탈수곡선 이렇게 해서 세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물의 특징과 구조, 물의 특징. 여러분들 물은 다 아시죠? 집에 마시는 물, 세수하는 물, 다 많잖아요. 물은 거의 모든 식품에 존재하며 가장 많이 함유되고 있는 성분이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 식품에도 가장 많이 함유되고 있는 성분이 물이고요. 우리 인체도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요. 연령별로, 나이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기본은 평균 60에서 70% 수분 을 우리가 인체에 함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하면 탈수가 오고 심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물은 식품의 구조를 유지하고 식품의 물성과 선도, 맛 등에 영향을 주며 효소 반응, 세계 변화와 그 갈변 반응에도 관여를 한다. 다 나왔어요. 모든 게 다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각종 식품의 수분 함량을 이렇게 제가 퍼센트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수분은 수분 함량 퍼센트, 백분율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고요.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수치를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수분 활성도를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수분 함량 퍼센트, 백분율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공유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유는 수분 함량이 9에서 15% 정도 되고요. 밥은 우리가 먹는 밥, 이제 우리가 그냥 생쌀 말고 여러분들 생쌀 주워 먹는 사람 없죠?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물 붓고 이제 밥솥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 과정 거쳐서 우리가 호화라고 하는데 호화 과정을 거친 밥을 먹잖아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 밥의 수분 함량은 63.6%입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두류. 여기서 건조된 두류 얘기합니다. 건두부 이런 거. 자, 그럼 8에서 12%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쇼트닝 지질은 우리가 물과 삼극이잖아요.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은 물 수분 함량이 거의 제로다,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 땅콩, 깨, 호두 이런 것들도 수분이 거의 없어요. 5%예요. 5%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채소, 과일류 당연히 수분 함량 많고요. 배추김치 어마무시합니다. 배추김치가 92.8%나 되네요. 자, 버섯도 역시 많고요. 이렇게 해서 각종 식품의 수분 함량을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된 레퍼런스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 외우진 않지만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것과 매우 낮은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물의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약간 화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식품학계로는 식품의 이화학적, 이제 우리가 물리적, 그 다음에 이 화학적 성질까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파트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다 빼고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제가 크게 얘기해 H2O예요. H2O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보시면 물 한 분자는 2개,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개의 수소 H와 1개의 산소 O가 각각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결합을 하여서 입체적으로는 사면체 구조를 가진다. 여기 보시면 입체 구조가 여기다 있어. 사면체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OH 결합 각도는 여기 보시면 여기 O가 하나 보이시나요? O가 하나, 그 다음에 수소가 H 하나, H 하나 이렇게 쩍벌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게 각도가 104.5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H의 거리는 0.096 나노미터, 0.96 옹스트롱인데 뭐 거리까지는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재수 없으면 이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O와 H의 각도는 104.5도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소 O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수소 H는 플러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물의 구조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세하게는 안 했고요. 이제 중요한 식품 중에 가공, 저장, 조리에 사용되는 물, 결합수, 중결합수, 자유수, 별표 나왔습니다. 자, 결합수. 첫째, 결합수는 바운드 워터라고 하는데 식품 성분과 결합한 물로 운동성이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물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게 식품이에요. 요게 식품이고요. 내가 뭐라 그럴까? 돼지고기라고 할까요? 돼지고기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 이 돼지고기 비계가 이제 붙어 있겠죠? 이 비계에 붙어 있는 딱 표면에 붙어 있는 물을 결합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식품에서 식품학 전공에서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물의 용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결합수, 이제 식품 성분의 제일 표면에 딱 붙어 있는 요렇게 결합수입니다. 두 번째, 중결합수는 단분자층의 2, 3층을 더 결합한 물로 다분자 흡착수로 불리며 결합된 힘은 약하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물이다. 요 그림을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식품에 이 식품 껍데기에 제일 첫 번째 표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결합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이 중결합수입니다. 이제 커버가 여러 겹이에요. 껍데기가 여러 개라고. 그러니까 식품 성분의 요 표면에 첫 번째 껍데기로 도포되어 있는 물이 결합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이 중결합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자유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프리워터예요. 식품에 붙어있지 않은 놈,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물, 이들 주위에 식품 주변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증발하기 쉬운 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한번 별표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있는 게 단백질, 지금 뭐라 그럴까, 돼지고기, 식품 성분 요거 요 안에 뭐 채소류, 당질, 곡류, 뭐 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단백질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단백질을 제일 먼저 감싸고 있는 첫 번째 층이 결합수, 그래서 단분자층 흡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분자층.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것이 중결합수, 다분자층. 그 다음에 여기 떠돌아다니는 놈들 있죠? 떠돌아다니는 놈들, 요것을 자유수, 용적수, 무리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결합수와 단분자층 요거까지는 같이 이렇게 꼭지점 연결 지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결합수가 단분자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결합수는 생각보다 문제 잘 안 나와요.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합수와 자유수가 워낙 잘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시에. 그래서 결합수는 단분자층 이렇게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유수는 유리수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문제에. 그래서 자유수, 용적수, 유리수 다 똑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활성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각종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은 %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테이블로 기억나시나요? 요 테이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죠. 이 테이블 %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수분 활성은 퍼센트 100분율로 나타내지 않고요. 단위가 없는 숫자로만 표시하는 것을 수분 활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식품 중에 물의 상태는 식품의 수분 함량, 아까 얘기하죠. %와 상대 습도 간의 두 값의 비율 계산을 해요.
계산.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뭐 계산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비율인 수분 활성도 그래서 AW라고 표시합니다. Water Activ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W의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미생물의 생육으로 인한 변폐와 산화발변 등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지표로서 수분 함량보다는 수분 활성도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 백분율보다는 앞으로는 여러분들 국시에도 마찬가지 수분 활성도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수분 활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분 활성, Water Activity, AW, 대문자 A의 소문자 W예요. 이거 혹시 헷갈리지 마시라고. 대문자 A의 소문자 W는 이렇게 표현하기다 간혹 가다가 수분 활성도라고 그냥 써주지. 그냥 영어로 그냥 이렇게 AW라고 적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AW가 나오면 아, 요거는 수분 활성도이구나. 자, 그 다음에 단위가 없어요. 요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는 얘기는 수분 함량은 100분율로 %가 붙어요. 근데 수분 활성도는 뒤에 단위가 따로 붙지 않고 숫자만 찍습니다. 숫자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분 활성도 구하는 비율 공식이 있다고 얘기했죠. P5분의 P예요. 요렇게 분자 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혹시나 여러분 모르실까봐 요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쳤는데 P5분의 P입니다. 그러면 P는 뭐가 될까요? 같은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P5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그래서 P5가 기준입니다. P5가 기준이에요. 보통 우리가 1 기준으로 하는데,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P에 대한 같은 온도가 같아야 돼요. 온도가 달라지면은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P5의 비율로 나타내게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걸 실험으로 한번 해봤어요. 요건 뭐 여러분들이 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왼쪽 그림 보겠습니다. 순수한 물이 증발하여서 용기 내의 수증기압은 P5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수한 물, 얘가 전부 물이죠. 물이 요게 딱 정해져 있는 공간, 얘가 프로텍팅이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어. 정해진 공간 안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해서 압력이 찹니다.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계속해서 압력이 찹니다. 압력 차이 우리가 보통 이거 1이라고 하거든요. 수증기압, 수증기압입니다. 1이고, 그 다음에 식품은 이제 얘가 식품이 어떤 성분인가에 따라서 곡류냐 제소류냐에 따라서 물을 함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겠죠.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수증기가 많이 증발해가지고 숫자가 커지고, 조금 함유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밖에 안 되니까 수증기가 조금밖에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식품 중에 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유수 증발입니다. 결합수는 증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품에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물, 자유수가 증발해서 용기 내의 수증기압은 P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식품에 따라 다르다.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서 요 P 값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P5는 고정값입니다. 요거는 이거 고정수예요. 고정수. 뭐만 달라지나? 자, 분자의 요 값만 달라지게 된다. 요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요게 변수. 그래서 요게 고정수 1분의 요 숫자가 나오겠죠. 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 수분 활성도 AW는 항상 1보다 항상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아야 된다.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보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는, 자, 기억을 하시기는 이 페이지에서 기억을 하실 거는 요거입니다. 요 공식. 이 공식이 생각보다 문제 잘 나와요.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은 무엇일까요? 찾으면 P5분의 P입니다. 혹은 이렇게 P 나누기 P5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항상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자, 이제 식품 활성,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 식품이 갖고 있는 수분 활성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식품의 보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식품의 보존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보겠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보존성이 떨어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물은 어떻다고 했죠? 앞부분에서 나왔죠. 여기 보시면 미생물의 생육으로 인해서 변폐, 식품이 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갈변, 색깔 변하는 거,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생물의 번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변폐가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존성, 수분 활성을 낮추는 방법, 즉 수분 활성이 낮아져야, 이 숫자가 낮아져야 보존성이 올라갑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높으면 이 식품이 빨리 상하게 되기 때문에, 변폐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존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식품회사에서는 이 식품의 보존성, 소비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수분 함량, 즉 수분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품회사,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고 싶은 친구들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사 국가 면허를 따서 영양사로 우리가 필드에 나가게 되면 식품의 보존성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단가라든지 만약에 식품 보존성에 문제가 생기면 식자재 구매도 많이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식품 보존성을 우리가 식품 영양학 전공자로 필드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식품의 보존성,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분 활성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건조법입니다. 드라이 시키는 거예요. 뭐 건과일, 그 다음에 건나물 많이 있죠. 드라이 시키는 거. 자, 그래서 건조법으로서 수분 함량, 즉 수분 활성도를 가능한 한 낮추어서 자유수의 양을 감소시킨다. 여기에 별표입니다. 자유수. 내가 뭐라 그랬죠? 수분 함량이나 수분 활성도는 자유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합수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함량은 자유수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지 결합수나 준결합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자유수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건조법,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 식품의 보존성을 올리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즙, 우유 등 가열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은 감압 저온 농축을 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면 보존성이 높아진다. 농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즙이나 우유, 그 다음에 분유는 수분 활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유는 소비 기한이 길어요. 근데 물론 캔 뚜껑, 요즘에 여러분들 집에서 아기가 있으신가요? 아기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분유의 캔 뚜껑을 오픈하면 물론 이제 그 수분이 자동적으로 이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수분 때문에 수분의 함량에 올라가겠지만, 그냥 그 상태, 프로텍팅 되어 있는 이 분유 상태에서는 굉장히 드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여서 보존성을 높이게 된다. 두 번째, 용질을 첨가하여서 자유수가 용질과 결합함으로써 수분 함량은 낮추지 않고 상대적으로 결합수의 양만 증가시켜서 물의 활성도, 즉 수분 활성을 저해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은 염장법, 당장법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염장법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 오이지를 담는다든지 피클을 담는다든지 요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용질 첨가입니다. NaCl, 뭐 소금을 첨가하던가 아니면 설탕을 첨가해가지고 보존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 용질을 첨가하면 수분 활성도를 저해시킬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식품에 뭘 냉동시키는 것. 이게 제일 많죠. 여러분들 집에서 냉장고에 집어넣잖아,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아니면 냉동고에 집어넣죠. 그래서 자유수를 동결, 꽁꽁 얼리게 해서 수분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 자유수도 그대로 멈춰라 됩니다. 그래서 딱 그대로 멈춰요. 더 이상
얘가 미생물하고 반응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기간이 오래 가면 안 되겠죠. 그 기간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유수를 동결시켜서 수분 활성을 저해시키는 방법이다. 자,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자, 식품의 보존성을 올리고,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 자, 보존성은 올리고,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제가 핵심 키워드만 찍을게요. 키워드만. 건조법이 1번입니다. 건조법이 1번. 자, 그 다음에 용질 첨가하는 게 2번. 자, 그 다음에 냉동시키는 게 3번입니다. 기억하셨죠?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분 활성과 식품의 보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분 활성 1부터 0.95, 그 다음에 쭉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그러니까 결합수가 많은 거죠. 자,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유수가 많다. 자유수가 굉장히 활발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분 활성도가 쭉쭉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유수가 거의 없고 결합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활성도가 제일 낮은 거는 분유, 건조, 채소, 콘프레이크, 시리얼 이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수가 많은 것들은 이제 신선육, 과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통조림, 조리된 소시지 뭐 이런 것들, 과일, 채소류가 아무래도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활성도가 제일 낮은 거는 분유, 건조 채소, 콘프레이크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